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0대 후반 최명자 씨의 사연입니다. 최명자 할머니 슬아엔 첫째 아들 건우 씨와 둘째 딸 보람 씨가 있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지금 본인 명의의 집 없이 딸 보람 씨의 집에 사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과 1년, 2년 만에 최 씨 할머니 명의로 된 본인 집을 잃고 딸 집에 얹혀 살 수밖에 없는 최 씨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 한번 들어주실래요? 최 씨는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에 보내고 그간 홀로 지내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게 최 씨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특별히 재밌고 흥미로운 일들이 생기진 않았지만 최 씨는 그런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에 만족을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공원을 산책하며 맞는 따뜻한 햇살과 작은 새들이 즐겁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그런 외로움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죠. 최 씨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쭉 한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아왔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었어요. 아들과 딸 모두 결혼도 했고 아들 내외는 손주도 가졌기 때문에 앞으로 최 씨가 눈을 감을 때까지 큰 걱정거리 없이 매일 이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낼 수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도 최 씨는 집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처음엔 화분 한두 개로 시작했지만 식물을 기르는데 흥미가 생겼고 어느덧 베란다엔 빼곡하게 식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 마치 자식들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도 화분에 물을 주며 아들 건우 씨와 딸 보람 씨가 어렸을 때 추억에 잠겨 있던 최 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들 건우한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최 씨가 자식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때맞춰 전화가 오는 아들 건우 씨였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 좀 낼 수 있으세요? 오늘 저녁에는 선희 이모랑 약속이 있어서 조금 곤란한데 내일은 어때? 중요한 약속이에요. 제가 조금 급해서 그런데 약속 좀 미루시고 저랑 저녁 좀 같이 먹어요. 엄마랑 밥 먹는 게 급할 게 뭐가 있어? 엄마는 언제든지 시간 되니까 다음에 너 시간 괜찮을 때 보면 좋겠는데 당일날 갑자기 약속 취소하는 건 예의가 아니잖니. 아니, 제가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정말 한시가 급하거든요. 아니면 선희 이모한테는 제가 전화해서 약속 좀 미루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이따 6시까지 엄마 집 앞으로 갈게요. 왠지 모르게 다급해 보이는 아들 건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얌전한 성격의 건우 씨가 뭔가에 쫓기듯이 다급해 보이길래 조금씩 걱정이 되는 최 씨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미리 약속도 안 잡고 당일날 다급히 보자고 재촉하는지 최 씨의 마음도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최 씨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도 나이가 들고 아들 건우 씨도 벌써 40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최 씨 눈엔 어린아이처럼 보이는 건우 씨였기 때문이에요. 80이 된 할머니가 60이 된 아들에게 집에 돌아갈 때 차 조심하라는 말을 항상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아들이 몇 살이 되었건 엄마 눈에는 늘 보듬어주고 싶고 아껴주고 싶은 아들이니깐요. 그런 아들에게 뭔가 큰 일이 생긴 것 같아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입안이 바싹 마를 만큼 긴장이 되었던 최 씨였어요.
제발 큰 일은 아니었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지만 불안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어요. 나쁜 예감은 빗나가는 법이 없다는 게 최 씨가 오랜 시간 인생을 살며 깨달은 교훈 중 하나였거든요. 약속 시간인 저녁 6시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한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최 씨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었던 건우 씨였는데 약속 장소를 바꿔 집 근처의 조용한 커피숍으로 가자더군요. 시간이 없다면서요. 그리고 건우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다른 얘기들은 꺼내지도 않고 바로 본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냐는 안부도 묻지 않고 최 씨의 손을 잡고 다급히 이야기를 꺼내는 아들 건우 씨였어요. 엄마, 내가 진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번만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널 도와달라고? 일단 무슨 일인지부터 얘기를 해야 엄마가 도와주든 말든 결정을 내리지. 숨 좀 고르고 천천히 무슨 일인지 엄마한테 설명부터 해줄래? 사실 제가 빚이 좀 생겨서요. 빚이 생겼다고? 얼마나? 아니 얼만큼 빚이 생겼길래 이렇게 다급하게 엄마를 찾아온 거야? 엄마 생각보다 빚이 좀 많이 생겼어요. 저도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빚이 눈더미처럼 불어나 있더라고요. 아니 글쎄 빚이 얼마나 생겼고 왜 생겼는지부터 얘기해봐. 엄마 속이려 들지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해보렴. 최 씨에게 도움을 청하는 아들 건우 씨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아마 지금까지 펑펑 울다가 온 것처럼요. 코끝도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요. 건우 씨는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듯 다리를 쉴 새 없이 떨고 있었고, 건우 씨도 모르게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최 씨는 하늘이 노래졌습니다. 분명 사소한 일은 아닐 것 같다고 직감했기 때문이에요. 아들 건우 씨가 사고를 쳐도 단단히 쳤구나 싶은 최 씨였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했었는데요. 처음엔 작게 시작했었거든요.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6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우야,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야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더라면 지금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돈이 쉽게 벌리다 보니 점점 큰 돈을 넣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점점 가격이 떨어지더니 며칠 사이에 큰 돈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손해를 메꾸려고 빚까지 지고 은행 빚으로도 안 돼서 2금융권, 3금융권, 그리고 사채까지 쓰게 됐어요. 본전만 찾고 손을 대려고 했는데 결국 본전도 못 찾고 빚만 산더미처럼 늘어나 버렸어요. 아들 건우 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얘기에 최 씨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지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은행에서만 빌렸으면 어떻게든 이자를 갚아나가면 되겠지만 사채를 쓴 게 문제였어요. 사채업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아내려고 할 게 뻔하니까요. 아들이 큰 빚을 졌다는 것도 너무 걱정이 됐지만 사채업자들이 혹시나 아들 몸에 손이라도 댈까 너무 걱정이 됐던 최 씨였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일 오전까지 돈을 입금만 하면 회사에 찾아온대요. 회사에 찾아와서 난장판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회사라도 다녀야 나머지 빚을 정리할 수 있을 텐데 회사에서 잘리면 저 정말 죽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최 씨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몸을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최 씨였어요. 자식들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건 절대 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위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살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최 씨였지만 막상 자기 자식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빌고 있으니 도저히 모른 척 할 수가 없던 최 씨였습니다. 인정 많고 사람 좋은 최 씨의 성격이 이럴 때면 큰 단점이 되기도 했어요. 늘 어려운 사람들을 못 본 척하고 지나치지 못했던 최 씨의 성격 탓에 살면서 크고 작은 손해들을 봤던 최 씨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냉정하게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최 씨였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최 씨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던 그 순간에도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으론 사채업자의 독촉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뜬 번호를 보자마자 한숨을 푹 쉬는 건우 씨의 모습을 보고 최 씨는 눈치를 챌 수 있었죠. 이 사람이 사채업자라는 걸요. 건우야, 엄마가 얼마 정도 도와주면 돼. 은행 빚까진 엄마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사채업자한테 빌린 거라도 정리를 해줄 테니까 얼마 정도 빌렸는지 솔직하게 얘기해봐. 1억 정도예요. 1억 1천만 원.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니, 사채업자한테 1억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거야? 너 진짜 제정신이야?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 1억이 넘는 돈을 빌려. 돈은 준비가 됐는지 건우 씨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온 사채업자였어요. 내일 오전 12시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갈 거라며 건우 씨의 회사 주소를 읊어대고 있었죠. 그러곤 어떻게 알았는지 손주 진호의 이름부터 며느리 지혜의 이름까지 얘기를 하더군요. 와이프랑 자식한테 큰 일이 생기기 싫으면 내일 오전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입금하라면서 말이에요. 아들 건우 씨의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사채업자의 목소리에 큰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최 씨였어요. 아들 건우 씨를 살리려면 일단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급한 불부터 꺼야겠다고 생각한 최 씨였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겐 아들 건우 씨의 빚을 갚아줄 돈이 없었어요. 최 씨가 은행에 들어놨던 2천만 원짜리 예금을 깨서 아들 건우 씨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건우 씨가 사채업자한테 진 빚이 1억이 넘으리라곤 전혀 상상도 못했던 최 씨였거든요. 엄마 저 진짜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론 다시는 이런 일 만들지 않을 거라고 약속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건우야, 당연히 엄마도 너가 어려움에 처했으니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지. 그런데 지금 엄마한테는 2천만 원짜리 예금 들어놓은 게 전부야. 그 이상은 엄마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제발 살려주세요. 엄마 아들 좀 살려달라고요. 지혜는 조금 모아놓은 돈이 없대. 지혜가 그래도 조금은 도와줬을 거 아니야? 아니요. 지혜는 제가 사고 친 거 알자마자 저랑은 못 살겠다고 진호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지금은 연락도 안 돼요.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진호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그럼 뭐 이혼이라도 했다는 거야? 조만간 이혼 소송도 걸어올 거래요. 다 제 잘못인데 어쩌겠어요. 최 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최 씨가 정말 사랑하는 손자 진호마저 앞으로 못 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절대 그런 일만큼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최 씨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예금 2천만 원만 아들 건우 씨에게 줄 생각이었지만 손자 진호 생각에 판단이 흐려지고만 최 씨였어요. 최 씨는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을 뺏어 사채업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진 사채업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고 숨이 가빠질 만큼 무서웠지만 손주 진호를 다시 건우 집에 데리고 와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큰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에게 딱 일주일 정도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1억이란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올 테니 자식을 위하는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일주일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채업자가 이러더군요. 어머니께서 직접 전화를 걸어 돈을 갚아주겠다고 하니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더 기다려 줄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듣고 조금은 마음이 놓였던 최 씨였지만 사채업자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건우 씨가 빌려간 원금만 1억 1천이고 지금까지 이자를 합치면 2억이 넘는다는 얘기였죠. 세상에 이렇게 이자가 센 경우가 어딨냐고 불법을 저지르고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용기를 내서 따졌던 최 씨였지만 사채업자의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이 억지로 건우 씨한테 돈을 빌리라 한 것도 아니고 이자가 센 걸 알고도 건우 씨가 스스로 자기들을 찾아온 게 아니냐는 말이었죠. 그리고 이자를 못 갚겠다면 자기들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사채업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돈을 못 받은 적이 없다고 어머니 이름이 최명자이고 인생 아파트 305동에 사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 현명하게 행동하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최 씨는 눈을 뜨자마자 집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아직 부동산이 문을 안 열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가 가게 문을 열러 올 때까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죠. 너무 마음이 급했기 때문이에요. 최 씨는 결국 자신이 살던 집을 매물로 내놨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집값이 조금 올라서 아들이 진 빚 2억은 가까스로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금매로 내놨기 때문에 2억을 다 받진 못할 것 같았고 세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들어놨던 예금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최 씨가 한평생 모은 전 재산이 아들 건우 씨의 빚을 정리하는데 들어간 거죠. 본인이 살던 집을 정리한 최 씨는 아들 건우 씨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며느리 지혜가 손주 진호를 데리고 친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방 하나를 최 씨가 쓰게 됐어요. 며느리와 손주가 급히 집을 떠난 탓인지 곳곳에 손주 진호의 흔적들이 남아있더군요. 진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진호의 옷가지들, 그리고 진호가 뜯어놓고 다 먹지도 못한 과자들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진 최 씨였습니다. 그리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린 아들 내외의 생활을 어떻게든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다는 목표가 생긴 최 씨였죠. 최 씨는 집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집에 한가득 쌓인 빈 소주병부터 치웠어요. 빈 문제 때문에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었던 건우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던 탓인지 빨래며 청소며 집안일을 하나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몇 시간 만에 아들 건우 씨를 데리고 엉망이 된 집 정리를 끝냈어요. 이 정도면 집을 떠난 며느리 지혜 씨와 손주 진호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 반갑게 맞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월요일 아침 건우 씨는 아침 일찍 회사에 출근을 했고 집에 혼자 남은 최 씨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껐으니 다시 집에 돌아오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하려고 했죠. 손주 진호가 이혼 가정에서 잘하는 일만큼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며 자존심을 다 숙이고 어떻게든 부탁을 할 생각이었어요. 혹시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던 최 씨였지만 다행히 며느리
지혜 씨는 최 씨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건우 엄마로서 너한테 뭐라고 할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다. 자식을 잘못 키운 내 죄야. 어머니 죄송하지만 더는 건우 씨랑 같이 못 살겠어요. 어머니께서 다른 시어머니들과 달리 저한테 정말 잘해주신 거 아직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건 저랑 건우 씨 사이의 문제예요. 건우 씨한테 지금 빚이 얼마 있는지 아세요? 저랑 건우 씨 월급을 다 쏟아 넣어도 늘어나는 이자도 감당 못해요. 저 아직 30대예요. 건우 씨 때문에 제 인생마저 망가질 순 없다고요. 지혜야, 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 엄마가 건우 대신 너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를 할 테니 제발 진호 데리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안 되겠니? 그리고 엄마가 급한 대로 건우 빚도 갚아줬어. 나머지 빚은 너희 둘이 열심히 돈 벌면서 몇 년만 고생하면 갚을 수 있으니 이번 한 번만 우리 아들 좀 용서해줘. 어머니께서 빚을 갚아주셨다고요? 얼마 정도나요? 최 씨는 지금껏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며느리 지혜 씨에게 털어놨습니다. 모든 빚을 다 갚아주진 못했지만 사채업자한테 졌던 빚은 다 갚아줬으니 둘이서 은행 빚만 갚아나가며 살 순 없는지 며느리 지혜 씨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지혜 씨의 반응은 최 씨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건우 씨가 사채업자한테까지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건 전혀 몰랐던 거죠. 2억 가까이 되는 은행빚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한테까지 돈을 빌렸다는 건 전혀 몰랐던 지혜 씨는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우 씨와 이혼을 하겠다는 지혜 씨의 마음이 더 굳어진 거죠. 사채업자한테까지 큰 돈을 빌리는 남자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없고 그런 아빠 밑에서 아들 진호를 키울 수 없다는 지혜 씨의 통보에 최 씨는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최 씨도 더 이상은 며느리 지혜 씨를 설득할 수 없었어요. 손주 진호를 너무나도 보고 싶은 최 씨였지만 최 씨도 며느리 지혜 씨의 입장이 이해가 됐거든요. 모든 건 아들 건우 씨의 잘못이니 무작정 아들을 용서해주고 집에 와서 다시 아들과 살아달라는 말을 꺼내기 힘든 최 씨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술에 잔뜩 취해 밤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최 씨가 본인 집을 팔고 아들 건우 씨의 사채 빚을 정리해 줄 때 둘이 약속했던 게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돈을 아껴서 하루빨리 남은 은행 빚들을 정리하자고 약속을 했었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런 약속을 무참히 깨버린 건우 씨였습니다. 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해서 아들 건우 씨 근처에 있기도 힘든 최 씨였어요. 최 씨도 사람입니다. 아들 건우 씨의 엄마이기 전에 최 씨도 사람인데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최 씨였어요. 본인이 그만큼 희생해서 아들을 도와줬는데 본인과의 약속을 한낱 종이장 취급하는 아들에게 화가 단단히 난 최 씨였습니다. 건우야, 너 엄마하고 한 약속 벌써 잊었어? 빚 다 갚기 전까진 술 안 마시고 정신 차리고 살기로 했잖아. 도대체 얼마나 마시고 들어왔길래 집에 술 냄새가 진동을 하니? 에휴, 엄마! 도저히 술 안 마시곤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와이프랑 자식도 절 떠나버리고 월급 받으면 그대로 은행 이자로 들어간다고요. 제 마음 모르시면 그냥 조용히 하세요. 살던 집까지 팔아서 널 도와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네가 가만히 잘 살고 있었는데 은행에서 돈을 가져가는 거야? 네가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를 가져가는 거잖아.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성질을 내는 거니? 그렇게 잔소리만 하실 거면
제 집에서 나가세요. 앞으로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살 테니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라고요. 저도 나이가 40이에요. 언제까지 엄마 잔소리 듣고 살기는 싫다고요.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가 살던 집까지 팔고 널 도와줬더니 엄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그럼 이 엄마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니? 길에서 노숙이라도 하라는 말이야? 애초에 널 안 도와줬으면 네 집에서 빌부터 살 일도 없을 텐데 널 도와준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절 도와주고 싶으니까 도와준 거 아니세요? 제가 엄마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다음 주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요. 이사 가면 엄마도 데리고 가야지. 엄마가 이 나이 먹고 주중에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어디 갈 데가 있다고 그래? 설마 엄마 버리고 너 혼자 이사 갈 생각은 아니지?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도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집에 넣어놓은 전세보증금 타서 빚 갚는데 보태 쓰고 원룸에 들어갈 거예요. 그 좁디 좁은 원룸까지 절 따라오실 생각이세요? 건우 씨가 뻔뻔하게 태도를 바꾸는 걸 보고 아차 싶었던 최 씨였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전 재산을 털어 아들을 도와줬지만 믿는 도끼에 제대로 발등을 찍히고 말았죠. 아들 건우 씨가 눈물로 호소하며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정하게 대하지 못한 본인을 후회하고 있는 최 씨였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자신의 보금자리며 비상금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는데 뒤늦은 후회를 한다 해서 과거를 바꿀 수도 없는 거니까요.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아들 건우 씨가 최 씨에게 읍소하며 제발 도와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이젠 오히려 최 씨가 아들 건우 씨에게 제발 집에서 내쫓지 마라고 싹싹 빌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하지만 아들 건우 씨는 최 씨와는 달리 정말 냉정했습니다. 보금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결국 자기 집에서 내쫓고 말았죠. 최 씨는 땅을 치며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고 아들 건우 씨를 원망했어요. 아들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본인의 행동이 이 상황을 만든 것 같아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죠. 최 씨는 결국 딸 보람 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보람 씨가 혼자 자취를 하고 있었다면 신세 좀 지자는 부탁을 입 밖으로 꺼내기 한결 수월했겠지만 사위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집에 들어가는 건 정말 죽는 것보다 싫었거든요. 하지만 최 씨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아들 집에서 쫓겨난 그날, 당장 그날 밤을 보내는 것부터 문제였거든요. 어느새 겨울은 성큼 다가와 온 세상이 얼어붙을 만큼 찬바람이 불고 있었고 기온도 영하로 떨어지는 몹시 추운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딸한테 부탁을 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몇 번이나 전화기를 들었지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 다시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렇게 수십 번은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한 최 씨였습니다. 얇은 옷만 입고 한겨울 저녁에 길을 배회하던 최 씨의 손끝과 발끝은 꽁꽁 얼어붙었고 코와 귀는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추위에 아려왔습니다. 결국 딸 보람 씨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 10시가 넘었지만 보람 씨는 사위 인규 씨와 함께 길에서 배회 중인 최 씨를 데리러 왔어요. 사위 인규 씨의 차에 타고 보람 씨가 건네준 핫팩을 받자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버린 최 씨였습니다. 나이가 70이 다 돼가는데 어디 발붙일 보금자리 하나 없는 본인의 신세가 너무 처량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본인을 배신하고 버렸다는 생각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최 씨였죠. 최 씨는 딸 보람 씨의 집에 도착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얘기했어요.
사실 보람 씨한테는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 많았거든요. 아들 건우 씨가 본인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서 건우 씨 집에 들어간 줄로만 알고 있던 보람 씨였습니다. 아니, 엄마 집까지 팔아서 오빠 빚을 갚아주면 어떡해? 엄마가 갚아준다고 해서 오빠가 더 빚을 안 질 것 같아? 걔 벌은 남 못 준다고. 저런 사람들은 절대 안 변해. 건우가 펑펑 울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돼서 그걸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너도 다음에 자식 낳아보면 알 거야. 엄마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도 그렇지. 도와주더라도 엄마가 살 집까지 팔면 어떡해. 진짜 김건우.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뺏어 먹을 게 없어서 엄마 집까지 뺏어먹는다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진짜. 딸 보람 씨가 가만두지 않겠다며 건우 씨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지만 최 씨의 연락은 물론 보람 씨의 연락도 받지 않는 건우 씨였습니다. 다행히 딸 보람 씨와 사위 인규 씨는 선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최 씨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고 혹시 최 씨가 불편해하진 않을까 늘 최 씨를 배려하고 먼저 생각해준 딸 내외였습니다. 앞으로 한 가족처럼 지내면 되니 절대 불편해하지 말라며 최 씨를 편하게 만들어주려고 했던 부부였죠. 하지만 딸 내외가 아무리 최 씨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편하게 만들어주려 노력한다고 한들 최 씨의 마음은 늘 불편했습니다. 날 신혼집에 얹혀 산다는 건 절대 편하게 마음 먹을래야 그럴 수 없는 게 현실이니까요. 마냥 언제까지 신세만 질 순 없다고 생각한 최 씨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라도 구해서 하루빨리 독립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이 많은 최 씨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어딜 가든 늘 나이가 걸림돌이 되는 최 씨였고 그럴 때마다 큰 좌절감만 맛본 최 씨였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최 씨에게 드디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구청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작은 돈이지만 매달 조금씩 저축을 해나갈 수 있었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들 최 씨와 비슷한 나이대였기 때문에 눈치도 덜 보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한 최 씨였어요. 앞으로 2달 정도만 돈을 더 모으면 단칸방을 구할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날도 기운을 내 출근을 하고 있던 최 씨였습니다. 그때 최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를 확인한 최 씨는 다시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화가 왔던 거죠. 바로 사채업자 박 씨였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연락을 안 드리고 싶어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들 김건우 씨가 또 저한테 돈을 빌려놓곤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건우 일은 건우 일이니 저한테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와줄 만큼 도와줬고 이젠 건우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거든요. 건우 씨 일은 건우 씨 일이 맞긴 한데 어머니 일이기도 하죠. 건우 씨가 돈을 못 갚으면 저희가 어머니한테라도 돈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따님 집에 같이 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꼭 찾아가서 돈을 받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게 말할 때 건우 씨가 빌려간 돈 내놓으세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딸 집까지 찾아온다니. 너무 무서워서 몸이 벌벌 떨린 최 씨였어요. 출근을 해서도 도저히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고 머릿속엔 온통 딸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까 걱정만 했던 최 씨였습니다. 결국 그날 조퇴를 하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사실 혼자 끙끙 앓고 있다고 해서
해결할 방법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죠. 정말 더 이상은 아들 빚을 정리해 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단칸 방이라도 구하려고 몇 달간 모아둔 보증금 300만 원이 최 씨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최 씨는 결국 딸 보람 씨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딸은 당장 경찰서에 가서 사채업자를 고소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할 거라고 했지만 최 씨는 사채업자가 무서워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사채업자한테 아들 건우의 빚을 대신 갚아줄 형편도 안 됐고 딸 보람 씨한테 아들 건우 씨의 빚을 대신 정리해달라는 말은 더더욱 꺼낼 수가 없었죠. 딸 보람 씨의 계속되는 설득에 용기를 낸 최 씨는 어렵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 박 씨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 쪽에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었어요. 경찰 쪽에선 자신들이 사채업자 박 씨를 검거할 수 있도록 최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아들 건우 씨의 빚을 갚아준다 말을 하고 사채업자와 약속을 잡으라고 부탁을 한 거죠. 며칠 뒤 최 씨와 사채업자 박 씨가 만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공원,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죠. 최 씨가 건네준 가방에 들어있는 현금을 확인한 사채업자 박 씨는 그대로 자리를 뜨려고 했고, 그 순간 숨어있던 경찰이 박 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경찰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최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을 하는 사채업자였죠. 공포감에 몸을 떨고 있는 최 씨를 딸 보람 씨가 조용히 안아줬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보람 씨가 경찰에 끌려가던 박 씨에게 달려들더군요. 경찰도 깜짝 놀라 보람 씨와 박 씨를 떼어놓았는데 보람 씨가 끝까지 박 씨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람 씨의 입에서 정말 믿지 못할 이야기가 나왔어요. 바로 사채업자 박 씨가 건우 씨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박치승 씨라는 이야기였죠. 경찰들도 깜짝 놀라 보람 씨에게 사채업자 박 씨가 건우 씨의 친구가 맞는지 되물어봤고, 보람 씨는 틀림없이 박치승이 맞다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야, 박칠승! 내가 너 못 살아볼 줄 알았어? 너 어렸을 때 맨날 우리 오빠랑 붙어 다녔던 박칠승 맞잖아. 왜 말이 없어? 입이 있으면 뭐라고 말이라도 해봐. 사채업자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제서야 어렴풋이 박 씨의 어렸을 때 모습이 떠올랐어요. 벌써 20년도 더 전이라 희미한 기억 속에만 있는 아들 친구의 얼굴이지만 조금씩 박 씨의 얼굴 위로 어렸을 때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수상함을 느낀 경찰은 최 씨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 건우 씨가 최 씨를 속인 것 같으니 아들 건우 씨를 현장으로 불러내 줄 수 있냐는 부탁이었죠.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 경찰에 넘기는 게 맞는지 한참을 고민하다 최 씨는 결국 아들 건우 씨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겼어요. 너가 또 빚을 진 게 있다고 하길래 엄마가 이번에도 해결해줬다는 문자였죠. 그리고 엄마가 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 있는데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이 돈을 좀 쓰고 있으라고 하니 그동안 전화 한 번 받지 않던 건우 씨가 곧장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최 씨는 아무런 사실도 모르는 척 최대한 긴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건우야, 너가 또 돈을 빌렸다고 사채업자한테 전화가 와서 엄마가 일단 비상금 모아놓은 걸로 해결해줬어. 제발 부탁이니
또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빚진 거 갚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엄마 정말 감사해요. 사채업자가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했나 보네요. 이제 진짜 그런 전화 안 오도록 착실하게 살게요. 고마워요. 아, 그리고 엄마가 보증금으로 쓰려고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먹고 싶은 거라도 좀 사 먹어. 밥 굶지 말고. 얼마 정도 있으신데요? 뭐 먼저 돈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거절은 안 할게요. 제 계좌번호 아시죠? 거기로 좀 보내주세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빚도 또 정리해주고 용돈으로 500만 원 정도 준다는데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면서 같이 밥이나 한번 먹으면 안 될까? 만약 그것도 싫다고 하면 엄마도 너한테 용돈을 챙겨주고 싶진 않아. 그때까진 사채업자 박 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던 아들 건우 씨였습니다. 최 씨가 사채업자한테 돈을 건네줬고 용돈으로 쓰라고 500만 원 되는 돈을 준다고 하니 단숨에 달려온 건우 씨였어요. 건우 씨의 친구 사채업자 박 씨도 모든 걸 단념한 채 경찰에 협조를 하고 있었거든요. 무사히 돈을 받았고 수고비를 떼고 돈을 보내겠다고 건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던 박 씨였어요. 그날 사채업자 박 씨와 건우 씨까지 하루 만에 모두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경찰의 예상대로 아들 건우 씨와 사채업자 박 씨는 처음부터 한패였던 거죠. 그리고 박 씨는 사실 사채업자도 아니었고 최 씨의 돈을 같이 가로채자는 건우 씨의 제안에 솔깃해 같이 범행을 저질렀던 거였죠. 애초부터 건우 씨는 은행에도 돈을 빌린 적도 없었고 자칭 사채업자라는 친구 박 씨에게도 당연히 돈을 빌린 적이 없었죠.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겠다던 건우 씨는 알고 보니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서 며느리 지혜와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까지 모두 작정하고 최 씨의 돈을 뺏으려 든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드러났습니다. 사돈네도 똑같이 며느리 지혜 씨한테 당했던 거였어요. 이번엔 건우 씨가 아닌 지혜 씨가 사채 빚을 졌다고 사돈네를 속였고 사돈네도 거액의 돈을 박 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건우 씨가 큰 빚을 지고 결혼 생활이 파토나게 생겼는데 사돈 댁에서 아무런 말이 없길래 너무 의아했던 최 씨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채업자라고 속이며 최 씨와 최 씨의 사돈에게 돈을 받아낸 박치승 씨는 건우 씨와 지혜 씨로부터 총 금액의 30%를 수고비로 받았다고 해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건우 씨와 지혜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건우 씨는 마지막으로 어머니 최 씨에게 한 번만 전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진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테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도 아들이 감옥에 가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 앞으로 평생 죄인된 마음으로 엄마한테 더 잘하고 조금씩 마음속의 빚을 갚아 나갈 테니 제발 합의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건우야, 무슨 낯짝으로 엄마한테 합의를 해달라는 거니? 그런 천벌받을 짓을 해놓고 하늘이 두렵지도 않아? 난 너 같은 아들이랑 지혜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으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리고 꼭 죄값을 받아서 사람이 됐으면 한다. 엄마 그러면 진호는요? 엄마 손주 진호는 어떡해요? 저랑 지혜랑 감옥에 가게 되면 혼자 남게 되는 진호는 어떡하냐고요? 진호가 부모 없이 혼자 크길 바라세요. 진짜 그러길 원하시냐고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인지상정이라 생각하는 최 씨였습니다. 최 씨라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기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집까지 팔며 아들을 도와주려 했겠죠. 하지만 지금 최 씨는 꼭 아들을 엄벌해달라고 경찰에 부탁까지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 합의를 해주고 아들 건우 씨를 그냥 용서해준다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망나니처럼 살 거라 확신을 했기 때문이죠. 아들의 저 못된 버릇과 성품을 고치려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 씨입니다. 저에게 사연을 제보하며 최 씨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살면서 자식이 도와달라고 한다 해서 이유 막론하고 도와주다간 최 씨 본인처럼 큰 코 다치게 되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더군요. 무슨 이유에서 도와달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고 절대 자식이 진 빚을 대신 갚아주려 해서도 안 되고 더더욱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팔면서까지 자식을 도와줘선 안 된다며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늘 수중에 갖고 있어야 하고 그 이상으로 자식을 도와주려다 땅을 치고 후회하는 본인 같은 사람들이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합니다. 최 씨 본인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거짓말까지 쳐가며 돈을 가져가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사연 많은 최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댓글로 최 씨 할머니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따뜻한 한마디 부탁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북도에서 중국집을 운영하셨던 이광현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 할아버지는 어릴 적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역 앞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던 화교를 무작정 찾아가 음식을 가르쳐 달라 부탁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찾아온 이 씨 할아버지를 중국집 주인은 처음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배우고 싶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10명이라면 힘든 주방 생활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한 명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요. 사실 이 씨 할아버지는 타고난 요리사는 아니었습니다. 항상 시작은 남들보다 서툴렀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로 부지런했던 이 씨는 결국 총주방장을 맡게 됐고 자신의 가게를 차리는 어릴 적 꿈도 이루게 됐죠. 이 씨의 중국집이 신장개업 하던 날, 이 씨는 힘들었던 옛 기억들을 회상하며 눈물에 젖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처음 중국집에 발을 내딛었던 어린 소녀는 어느새 70이 넘었습니다. 평생 주방에서 일을 한 탓인지 손목, 발목, 온 관절이 시큰거렸어요. 특히 이 씨를 힘들게 만들었던 건 병원을 꾸준히 다녀도 전혀 차도가 생기지 않는 허리 통증이었습니다. 디스크로 수술도 한 차례 받았지만 다시 재발해서 늘 이 씨를 괴롭게 만들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게 주방일이니 한 번 안 좋아진 허리가 다시 좋아지긴 어려운 모양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늘 아침이면 가게 청소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던 이 씨였지만 언젠가부터는 청소마저 직원에게 맡겨놓고 일하는 시간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그랬던 이 씨였지만 그날만큼은 예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직접 가게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보다도 더 꼼꼼히 바닥에 광택이 날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씨의 하나뿐인 아들인 종석 씨가 찾아오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종석이 왔니?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어서 앉아. 아빠가 요리도 다 만들어 놨거든. 바로 갖다 줄 테니까 얼른 밥부터 먹어. 이 씨의 아들인 종석 씨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마흔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종석 씨가 늘 걱정인 이 씨였어요. 그런 아들이 좋은 짝을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드디어 오랜 시간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 특별한 일은 없고. 내 결혼식장도 잡아놨고, 신혼여행도 예약해놨고, 이제 진짜 결혼식만 남았어요. 항상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너희 결혼식이 다가오니 요즘 너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항상 엄마가 하늘에서 절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고 행복하고 화목한 가정 만들게요. 아들 종석 씨의 결혼이 다가오니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내 생각이 많이 나는 이 씨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10여 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졌던 이 씨였지만 아들의 결혼식이 다가오니 더 간절히 그 빈자리가 느껴졌던 거죠. 오늘 종석 씨가 이 씨 할아버지를 찾아온 이유도 결혼식을 올리기 전 이 씨의 아내 숙자 씨가 있는 추모공원에 함께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는 길에 어디 식당에 들려 같이 밥을 먹으려 했는데 이 씨가 만든 중국 음식을 먹고 싶다며 일부러 이 씨의 가게를 찾아온 종석 씨였죠. 보통 중국집 아들, 딸들은 중국 음식을 잘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종석 씨는 어릴 때부터 항상 자기 아버지 이 씨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세상 어떤 음식보다 좋아하고 맛있어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새 40대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이 씨가 만든 음식을 좋아하는 입맛만큼은 그대로였죠. 특히 이 씨가 만들어주는 탕수육을 정말 좋아했던 종석 씨였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탕수육은 진짜 전국에서 소배 꼽히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면서 전국 각지의 유명한 중국집 탕수육들을 다 먹어봤는데 제 입에는 이만한 게 없어요. 종석아, 아빠는 그 말을 들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다. 우리 아들이 내 음식을 인정해 주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단다. 항상 고맙구나. 시간은 또다시 흘러 아들 종석 씨가 결혼을 한 지도 어느새 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왕래가 잦았던 아들 종석 씨였지만 결혼을 하고 자식까지 생기니 그 전처럼 이 씨의 가게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결혼을 하고 5년 동안 딱 한 차례만 이 씨 가게를 방문했던 종석 씨였어요. 회사 일도 바쁘고 자식 키우느라 바쁘겠지라며 좋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 씨였지만 서운한 마음을 숨기긴 힘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종석 씨가 결혼할 때 30평대 아파트까지 사줬던 이 씨였거든요. 원래는 이 씨의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쓰려고 이 씨가 따로 모아놨던 돈이었지만 허리디스크로 큰 고생을 하면서 가게를 더 크게 늘릴 생각을 접고 그 돈으로 종석 씨가 결혼할 때 집을 사줬습니다. 처음 그 얘기를 꺼냈을 때는 깜짝 놀라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던 종석 씨였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그 고마움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조금 괘씸하기도 했지만 막상 그런 티를 내면 속 좁은 부모처럼 보일까봐 하고 싶은 말을 가슴속에 꾹꾹 참아왔던 이 씨였습니다. 그런 종석 씨보다 이 씨가 더 마음에 들어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씨 가게의 종업원인 경재 씨였습니다. 어느덧 경재 씨가 이 씨 가게에서 일한 지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써봤던 이 씨였지만 끝까지 이 씨 옆에 남아준 건 경재 씨가 유일했죠. 워낙 힘든 주방일이다 보니 어느 날 말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였고 조금 기술을 배웠다 생각이 들면 감사하단 말도 없이 다른 가게에 취직을 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 번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이 씨는 늘 경재 씨만한 직원이 없고 경재 씨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왔어요. 그리고 이 씨의 허리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고 이제는 거동마저 불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 씨 가게의 운영은 경재 씨가 도맡아 해왔죠. 경재야, 앞으론 우리 가게를 네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너처럼 성실하고 요리에 진심인 사람을 못 봤어. 너가 괜찮다면 이 가게를 물려줄 테니 나 대신 쭉 운영해줬으면 좋겠구나. 저한테 가게를 넘겨주신다고요? 제가 인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권리금 같은 것도 안 받고 그냥요? 너가 내 밑에서 일한 세월이 15년인데 자식 같은 너한테 내가 어떻게 돈을 받겠어?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이 가게만큼은 영원히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게 내 생각이야. 그래도 제가 그냥 덥석 받기에는 너무 미안해서요. 조금이라도 챙겨드릴 테니 제 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난 너한테 돈 받을 생각 없으니 그냥 가게만 잘 운영해주면 돼. 따로 독립해서 다른 가게 차릴 생각하지 말고 이 가게 물려받으면 따로 돈도 안 들고 기존 손님들도 있고 괜찮지 않니? 넌 그냥 지금처럼 가게 열심히 운영하고 그리고 너 같은 제자도 키우고 그래서 이 가게가 100년, 200년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면 돼. 내 마지막 부탁이니 부디 거절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가게를 물려받아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2배, 3배 더 열심히 노력해서 손님들께 더 맛있고 정성이 담긴 음식 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볼게요. 이 씨는 지난 몇 년 동안 늘 머릿속에 담아뒀던 말을 드디어 꺼냈습니다. 이 씨의 허리 상태가 악화되면서 가게 일을 놓은 지 꽤 오래됐고 사실상 경재 씨가 주인이나 다름없었어요. 이대로 가게를 폐업하고 경재 씨가 돈 들여 자기 가게를 차리는 것보다 이 씨와 평생을 함께한 가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길 바랬던 게 이 씨의 오래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자기 밑에서 묵묵히 일해준 경재 씨에게 마지막으로 큰 선물이자 보답을 하고 싶은 이 씨였죠. 사람 보는 눈 하나만큼은 정확했던 이 씨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경재 씨는 본인이 가게의 진짜 주인이 되자 정말 열심히 일해 주었고 젊은 사람답게 인터넷으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서 가게는 항상 손님들도 붐볐습니다. 굳이 배달을 하지 않고 홀 손님들만 받아도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죠. 가게는 더 바쁘고 붐볐지만 은퇴를 한 이 씨는 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매일 가게에 나가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줬고 단골 손님들과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이 씨였지만 이젠 아침에 눈을 뜨면 갈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큰 공허함을 느낀 이 씨는 다른 취미 생활이라도 가져보려 노력하고 경로당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거동이 불편해지니 그것도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들 종석 씨라도 연락을 자주 하고 꾸준히 왕래를 했더라면 그 정도로 외롭진 않았겠지만 왕래는커녕 연락조차 오지 않는 아들이었죠. 그런 이 씨에게
인생의 마지막 목표가 하나 생겼으니 바로 그런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씨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자식이 부모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지만 이 씨가 먼저 다가가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씨의 가장 친한 친구인 박 씨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죠.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고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이 씨는 아들 종석 씨에게 먼저 연락을 해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해 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게로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이 씨가 밥을 사든지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이 씨도 사람이니 서운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그런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용기를 조금 내어 이 씨가 먼저 아들 종석 씨에게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결심한 거 피일 차일 미룰 게 아니라 결심한 것을 지금 당장 실행해 보기로 했죠. 이 씨는 앞으로 아들 종석 씨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같이 저녁을 먹고 손주들도 돌봐주는 행복한 상상을 하며 아들 종석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신호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만 결국 종석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겠지라고 생각하며 잠에 들기 전 한 번 더 전화를 걸어봤지만 종석 씨는 여전히 이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이 씨는 아침 일찍 경재 씨한테 물려준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경제야 가게 운영은 잘 돼가니? 요즘 손님들이 정신없이 몰려들어서 몸은 너무 힘들지만 정말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제 가게가 되니 더 애착도 가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몸이 이래서 거의 집안에만 있어. 외출 한번 하고 나면 허리가 아파서 밤에 잠도 못 들 지경이거든. 병원에서는 그래도 꾸준히 걷고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얼른 괜찮아지셔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그래도 오신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고마운데 오늘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말이야. 주문 들어온 거 먼저 손님들께 만들어드리고 탕수육이랑 깐풍기 좀 만들어줄래? 탕수육이랑 깐풍기요? 혼자 드시기엔 많지 않아요? 아니면 혼자 드실 수 있게 1인분씩만 만들어 드릴까요? 아니 1인분 말고 대짜로 만들어줘. 아들 집에 갈 거라서 말이야. 아들 종석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직접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이 씨였습니다. 몇 년 만에 아들 집에 방문하는데 빈손으로 갈 순 없다고 생각해서 음식을 사들고 가려고 했죠. 아들 종석 씨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이 씨 가게의 탕수육이었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자신 가게의 탕수육을 맛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들고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요. 허리가 더 안 좋아지셨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요. 아니야. 어차피 아들 집이라 해봤자 그리 멀지도 않은데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야. 많이 걷지 않아도 되고. 아, 그리고 여기 탕수육이랑 깐풍기 값이야. 이 씨는 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꺼내 경재 씨에게 건넸습니다. 진짜 돈 안 주셔도 돼요. 제가 사장님께 신세진 게 얼마인데 저는 절대 이 돈 받을 수 없어요. 어른이 주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 내가 너한테 가게를 물려줬다고 공짜로 음식을 받아갈 순 없는 거 아니겠니? 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도 탕수육이랑 깐풍기 합쳐도 6만 원이면 되는데 10만 원을 받을 순 없어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두라니깐.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마. 항상 손님들께 친절하게 하고 다음에 또 보자. 이 씨는 음식값을 한사코 거절하는 경재 씨의 주머니에
5만 원권 2장을 억지로 구겨 넣었습니다. 돈을 다시 돌려주려는 경재 씨의 손을 억지로 뿌리치며 아들 종석 씨의 집으로 향했죠. 버스를 타고 종석 씨의 집으로 가는 내내 설레임과 걱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온 요리를 보고 좋아할 종석이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손주 강호의 얼굴을 떠올리니 왠지 모르게 설레는 마음도 들었고 너무 갑작스레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며 어느새 아들 종석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 씨는 아들 종석 씨 집 앞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종석아, 아빠야, 문 좀 열어줄래? 아니, 아버님. 저희 집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아들 종석 씨가 아닌 며느리 지혜 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집까지 찾아왔는데 문을 열고 반갑게 맞아주기는커녕 인터폰으로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지혜 씨였습니다. 지혜구나. 종석이는 집에 없니? 내가 너희들 먹으라고 음식을 좀 사가지고 왔는데 문 좀 열어주지 않을래? 음식을 사오셨다고요? 종석 씨는 지금 집에 없고 저랑 강호는 조금 전에 점심 먹었어요. 그럼 이따 종석이 오면 저녁에 종석이랑 같이 먹으렴. 시아버지가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어? 아버님이 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셔서 집 정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한데 지금은 문 열어드리기 조금 곤란하고요. 다음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면 그때 뵙던가 해요. 지혜야, 내가 미리 연락도 안 하고 불쑥 찾아와서 미안하구나. 그럼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라도 좀 받아주지 않겠니? 집 안에는 안 들어갈 테니 너랑 우리 손주 강호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아버님, 그러니까 다음에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돼요. 음식은 문 앞에 두시면 저희가 가져갈게요. 몇 번을 부탁을 했지만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는 며느리 지혜 씨였습니다. 누팔 벌려 환영해 주는 것까진 기대도 안 했지만 말로만 듣던 문전박대를 실제로 경험하니 이 씨는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본인이 사준 집인데 문도 안 열어주다니 뜻밖의 냉대에 머리가 어지러워져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이 씨는 순간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아버지한테 이런 경우 없는 행동을 하는 며느리를 따끔하게 혼을 내줘야 하나 생각이 들었지만 만약 지금 며느리를 혼내면 아들네하고 가까워지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가지고 온 음식을 문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지혜야, 그러면 음식 문 앞에 두고 갈 테니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 종석이가 좋아하는 탕수육이랑 깐풍기 가지고 왔거든. 네, 아버님. 문 앞에 두시면 저희가 조금 있다 가지고 갈게요. 본인한테 닥친 현실을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있는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생각을 정리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올린 그날부터 지금까지 혹시 본인이 아들과 며느리한테 실수한 게 있나 곰곰이 되짚어 봤어요. 이 씨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도저히 답이 나올 것 같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 입장에서 혹시 서운해할 만한 일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큰 잘못을 한 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만난 적이 있어야 실수를 하더라도 할 텐데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을 한 후 지난 5년 동안 고작 해야 한 번 만났던 게 다였거든요. 아들과 며느리한테 먼저 다가가 보려는 본인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자
좌절감도 몰려오고 의기소침해진 이 씨였어요. 본인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문전박대까지 당한 상황에 여기 더 있어봤자 뭐하겠나 생각하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며느리 지혜가 보이더군요. 아는 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 인사라도 한 번 하고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지혜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아버님, 아직 집에 안 돌아가시고 여기서 뭐 하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묻고 있잖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씨의 눈앞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씨가 사온 음식들을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었던 거였죠.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만 같았지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며느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사온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니? 오래된 음식도 아니고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가게에서 가지고 온 음식이야. 종석이랑 너랑 강호랑 먹으라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여기까지 가지고 온 거라고. 너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님, 저 중국집 요리 별로 안 좋아해요.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다고요. 그리고 강호가 아직 유치원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기름진 음식을 먹여서야 되겠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강호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지 아세요? 그러면 종석이라도 먹으면 되지. 왜 아까운 음식을 버리고 있냐는 말이야. 내가 지금껏 참고만 살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어. 아니, 아버님께서 안 참으시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한테 폭력이라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 씨는 정말 이런 행동까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며느리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순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든 아들네와 친해져 보려는 자신의 노력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신의 성의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며느리가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악마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너희 그 집 누가 사준 거야? 벌써 까먹은 건 아니지? 누가 사줬냐고 묻잖아. 그야 저희 결혼할 때 아버님이 사주셨죠. 근데 넌 그런 고마움도 모르니? 사람이 고마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닌 금수라고.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금수라고 하셨어요? 아니, 아버님 며느리한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너도 시아버지한테 할 행동이 있고 해선 안 될 행동이 있는 거야. 이 모든 일을 자초한 건 지혜 너 자신이니까 이 시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한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내일 부동산에 내놓을 거니까 다른 곳으로 이사할 준비하고 있어. 아니, 아버님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음식들 좀 버렸다고 협박하시는 거냐고요? 저 종석 씨한테 다 말할 거예요. 아버님이 지금 저 협박한 거 다 말할 거라고요. 그래, 종석이 오면 종석이한테도 얘기해놔. 넌 지금 이게 협박처럼 들려. 두고 보렴. 내가 진짜 저 집을 파는지 안 파는지. 이 씨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택시를 잡아 곧장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씨의 사연을 듣고선 이 씨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곤 요즘 들어 부쩍 이런 문제로 부동산을 찾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에게 사준 집은 아들 소유의 물건이라 이 씨가 팔고 싶다고 팔 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미 명의가 아들한테 넘어가 있으면 찾아올 방법이 없다고요. 하지만 아파트가 이 씨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 씨의 말에 부동산 중개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집을 사주면 자식 명의로 사주는 게 보통인데 명의가 아직 이 씨 앞으로 되어 있다니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선 깜짝 놀랄 만한 일인 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원래 아들 종석 씨가 늦은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었기에 어떻게든 결혼만 하면 종석 씨 앞으로 집을 넘겨준다는 약속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약속대로 종석 씨가 결혼을 했으니 명의를 넘겨주는 일만 남았었는데 그때부터 종석 씨는 아버지 이 씨와 거의 왕래를 하지 않으며 지냈던 겁니다. 이 씨 입장에선 그런 아들한테 덥석 명의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던 거고요. 부동산에선 매수인이 나타나면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이 씨가 사준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던 이 씨였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이 괴로웠던 이 씨는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레 자신이 평생 운영했던 중국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이 만들어준 탕수육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어린 시절의 종석 씨도 생각이 나고 자신의 젊은 시절이 녹아있는 중국집에 가면 복잡한 머리도 왠지 편안해질 것만 같았거든요. 중국집에 도착하니 이젠 중국집의 주인이 된 제자 경재 씨가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식당 내부도 손님들로 꽉 차서 앉을 자리가 하나도 없었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면 손님들이 모두 어린 학생들이었다는 겁니다. 경재야, 오늘 학생들 단체 손님이 왔나 봐. 사장님 아드님 댁에 가신다더니 금방 돌아오셨네요. 오늘은 저희 가게에서 결식 아동들한테 무료로 짜장면을 주는 날이거든요. 이 씨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씨 본인도 50대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군부대의 군인들이나 동네의 결식 아동, 그리고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표정을 보면 그것보다 뿌듯한 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경제를 보니 정말 가게에 물려주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남의 집 자식이지만 정말 내 아들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씨는 마음속에 꺼져 있던 촛불이 다시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젊고 힘 넘치던 시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를 하던 본인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던 거죠. 그러곤 자랑스런 자신의 제자 경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재야, 오늘 가게를 찾아주신 학생분들한테 한 가지 선물을 하고 싶어. 어떤 선물이요? 여기 학생분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내 돈으로 탕수육을 다 돌리고 싶은데 가능하겠니? 돈이 부족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사장님이 돈을 다 내신다고요? 경재 씨는 이번에도 절대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씨가 몇 번이고 돈을 꼭 주고 싶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재 씨의 마음을 꺾지 못했어요. 주방은 다시금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재 씨는 정신없이 탕수육을 튀기고 있었어요. 그런 경재 씨를 보며 이 씨는 경재 씨를 도와주러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경재 씨는 본인이 알아서 할 테니 아픈 몸을 이끌고 주방에 들어오지 말라며 이 씨를 말렸지만 이 씨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며 조용히 옆에서 경재 씨를 거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완성된 탕수육을 학생들에게 전달해 주러 이 씨가 중국집 홀로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애타게 이 씨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죠. 아버지,
저 종석이에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으니까 돌아가. 너하곤 더 할 말 없어. 아니,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저를 혼내셔도 되고 자식이라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파셔도 괜찮고요. 근데 아버지랑 저랑 그동안 쌓인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요. 아들 종석 씨와 완전히 연을 끊을 생각이었던 이 씨는 집을 팔아도 좋으니 오해만을 풀고 싶다는 종석 씨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오해가 있었길래 집을 팔아도 좋다고 하는지 이야기라도 한번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종석 씨가 탐탁치 않았던 이 씨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동안 아버지도 찾아뵙지 않고 연락도 못 드렸던 혼자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 몹쓸 짓을 한 이유가 있다고? 도대체 어떤 이유길래 부모를 침짝 취급하는지 한번 입으로 얘기라도 해봐. 저 사실 결혼하고 난 직후에 직장에서 잘렸어요. 직장에서 잘렸었다고? 너 나한테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었잖아. 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아들이 결혼하자마자 직장에서 잘렸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너무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이때까지 쭉 비밀로 해왔어요. 늦은 나이에 결혼까지 하고 지혜의 뱃속에는 제 아이가 자라고 있는데 직장을 잃으니 정말 앞이 막막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괴로워서 다 포기해버릴까 생각했던 적도 있었고 우울증에 빠져 며칠씩 이불 속에서 웅크리고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만 믿고 저랑 결혼한 제 와이프 지혜한테 너무나 미안하고 그때 지혜 뱃속에 있던 강호한테도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40이 넘어 직장에서 잘리고 사회에 나오니 저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막노동이에요. 새벽이면 인력사무소에 나가서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일찍 인력사무소에 나가도 일이 없어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많았죠. 그냥 돌아가면 아내 얼굴을 못 볼 것 같아서 공원에 앉아 그냥 시간을 보내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나이 드신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이 되면 그때 다시 아버지를 찾아뵙고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싶었어요. 물론 아버지께서 저희를 오해하게 만든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꼭 오해만큼은 풀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들 종석 씨의 입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이 씨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니 몸이 경직돼서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아들이 참 힘든 상황을 겪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돼서 아들의 이런 아픔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들이 갑자기 몇 년 동안 연락을 안 할 리가 없는데 괜한 오해를 해서 아들을 나쁜 놈으로 몰아간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렇지만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겪은 일이었죠. 종석아, 내가 부모가 돼서 아들이 힘든 일을 겪고 있는지도 몰랐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나 혼자 괜히 널 오해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 아빠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니? 내 지혜한테 전해들었어요. 그건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겠니? 도저히 아빠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야. 종석 씨는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지혜 씨를 불러왔습니다. 지혜 씨는 왜인지 눈물을 글썽거리고 있었어요. 이 씨는 순간 종석이와 지혜가 그 문제 때문에 다툰 것 같다는 직감을 했습니다.
종석 씨는 지혜 씨에게 직접 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제가 정말 천벌받을 짓을 해버렸어요.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도 종석 씨가 직장을 잃은 다음부터 뱃속에 강호가 있어도 계속 일을 하러 다녔어요. 물류센터에 가서도 일을 하고 공장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정말 출산 직전까지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옆에서 종석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종석 씨를 위로해주고 했어야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든 시기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정신과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약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 마음처럼 다시 예전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변명처럼 들리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원하신다면 집 내놓으셔도 돼요. 제가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다 생각하겠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은 이 씨의 눈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들네 부부가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집까지 뺏으려고 든 자신의 행동이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달은 이 씨였죠. 가게를 방문한 학생 손님들이 식사를 마치고 가게를 떠났고 이 씨는 텅 빈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아들네 부부를 불러와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자 경재 씨에게 오늘 하루만 가게 문을 빨리 닫아주면 안 되겠냐 부탁을 했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경재 씨는 어떤 상황인지 눈치를 챘고 조용히 가게를 떠났습니다. 자리를 비켜준 거죠. 이 씨는 주방으로 들어가 아들 종석 씨가 가장 좋아하는 탕수육을 다시 튀겼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술을 몇 병 들고 왔어요. 종석 씨와 지혜 씨는 이 씨가 만들어주는 탕수육을 보곤 너무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어요. 이 씨는 종석 씨와 지혜 씨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며 조용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씨는 내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너희의 보금자리를 빼앗으려 든 것 같아 미안하다는 이야기부터 꺼냈어요. 종석 씨와 지혜 씨도 다시 한번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이 씨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닌 모두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씨와 종석 씨네 부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이 씨와 종석 씨네 부부는 다시 한 가족이 됐습니다. 허리가 아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 씨를 배려해 지혜 씨가 차를 가지고 아침마다 이 씨네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씨를 태워 종석 씨네 부부의 집에 갔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 지혜 씨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기도 했고 지혜 씨가 보리를 보러 가는 날이면 손주 강호를 대신 돌봐주기도 했죠. 아들 종석 씨의 입맛을 그대로 빼닮은 이유에서인지 손주 강호도 이 씨가 해주는 요리들을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어 했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보다 할아버지가 해주는 음식이 더 맛있다고 너무 솔직한 대답을 해서 이 씨와 지혜 씨를 빵 터지게 만든 일도 있었고요.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고 그로 인해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젠 세상 어느 가족보다 서로를 더 챙기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께 이 씨 할아버지가 꼭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문전박대도 당하고
본인이 가지고 온 음식을 며느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까지 봤지만 결국에는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며 위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하고 아예 인연을 끊을 생각까지 했던 자신도 지금은 아들과 며느리와 잘 지내고 있으니 자식과 며느리가 서운하게 대하고 상처를 주더라도 더 어른인 우리가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면 아들과 며느리들도 생각을 고쳐먹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합니다. 이 씨가 앞으로 남은 인생도 부디 아들네 부부와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